1961년 4월 13일 함부르크에 있는 탑10 클럽에서 비틀즈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총 92일 동안의 공연 중에서 오늘이 13번째 공연이었죠. 네, 맞습니다. 1962년 함부르크 스타클럽에서 비틀즈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1961년의 탑10 클럽은 비틀즈의 두 번째 함부르크 일정 중에 있었던 공연이고요. 네. 1962년 스타클럽에서의 공연은 비틀즈의 세 번째 함부르크 일정에서 있었던 공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곧 세 번째 함부르크 일정을 갈 거라고. 오늘 13일이 첫 번째 공연입니다. 네, 금요일이었네요. 네, 그러면 함부르크를 언제 갔냐? 주말이라서 저희가 방송을 못했었는데 존이랑 폴은 11일 날 함부르크를 갔고요. 조지가 아팠다고 저번 주에 방송했었잖아요. 조지는 앱스타인과 같이 어제 12일자에 함부르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저희가 누가 죽었다고 방송했었습니까? 스튜어트. 네,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4월 10일 날 죽었다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죠. 네. 스튜어트가 독일에 있었어요. 그날 죽었다는 소식을 몰랐겠네요. 독일에 도착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고요. 공항에 스튜어트의 약혼자인 아스트리드가 비틀즈 멤버들을 만나러 나오거든요. 네.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존과 폴에게 스튜어트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고요. 스튜어트의 사망 소식에 비틀즈 멤버들은 다 멘붕에 빠졌겠죠. 그런데 스튜어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함부르크 스타클럽에서의 첫 번째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오늘. 비틀즈 멤버들은 슬픔을 숨기고 관객들을 웃기고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죠, 오늘. 1963년 오늘에는 6 to 5 쇼에 비틀즈가 출연을 하는데 이게 비틀즈의 전국방송 TV로는 처음 출연입니다. 그 전에 TV 방송을 했던 적은 있는데 전국방송은 아니고요. 지역방송이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꽤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월 22일 날 플리즈 플리즈미 정규 앨범 1집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이고 본인들의 얼굴을 알리면서 전국구 스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 전국 TV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떠오르는 젊은 재능을 소개하는 자리였네요. 1964년 오늘 하드데이 나잇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Hard Day's Night에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지 해리슨만 아침에 촬영을 했고요. 솔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존 레논이 욕실 장면을 촬영했고요. 폴과 링고는 오늘은 촬영을 하지 않았네요. 네. 1965년 역시 헬프 영화 촬영이 있었고요. 그날 폴 맥카트니는 런던 캐버디시 애비뉴 7번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집은 폴 맥카트니가 지금도 소유를 하고 있고요. 런던에서 머물 때 항상 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폴 맥카트니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3층짜리 리젠시 양식의 타운하우스고 데스몬드 오닐이라는 의사로부터 4만 파운드에 구입했답니다. 네, 4만 파운드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965년이잖아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런던에 이 똑같은 집을 살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3, 40억 하지 않을까요? 100억에서 150억은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좀 잘했습니다. 이 집이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또 가깝거든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집이 있어서 그래서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때 비틀즈 멤버들이 폴 맥카트니 집에 모여가지고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가까운데 잘 샀네요. 네, 그리고 투자적으로도 성공적으로 매입을 한 거고. 그렇죠. 오전에 헬프 영화 촬영을 마치고 BBC 프로그램 팝인의 생방송 라이브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아마 헬프 촬영을 전날 시작해가지고 촬영이 새벽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폴 맥카트니는 아마 집을 사러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오후에 1시경에 라디오 팝인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같은 날 저녁에는 저녁 7시부터 영국에서 발매된 5번째 앨범 타이틀곡 헬프를 녹음했습니다. 이 헬프가 우리가 계속 얘기한 영화 헬프의 주제곡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1966년에는 러뷰2와 페이퍼백 라이터의 녹음과 믹싱이 있었네요. 러뷰2는 리볼버 앨범에 실리게 되고요. 페이퍼백 라이터는 싱글로 발매가 되게 됩니다. 이 러뷰2는 근데 누가 만든 노래냐면 조지 해리슨이 만든 노래예요. 조지 해리슨이 러버 소울 앨범에서 히타르를 좀 사용하거든요.
이 러뷰투라는 노래는 조지 해리슨이 본격적으로 시타르와 타블라라는 인도 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약간 인도풍의 곡이겠네요. 좀 재미있는 일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조지 해리슨은 곡을 만들 때 항상 제목을 짓는 거를 어려워했어요. 노래를 다 만들어 놓고도 제목을 거의 마지막에 짓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러뷰투의 가제가 뭐였냐면은 그래미 스미스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래미 스미스라는 제목은 제프 에머릭이 작업 제목으로 지은 것인데, 그래미 스미스가 사과 품종이거든요. 나중에 애플코어를 설립한 다음에 그 마크 있죠, 사과. 네. 같은 품종입니다. 그 사과하고 같은 품종이에요. 나중에 제목을 정하게 될 때 이 러뷰투라는 제목은 비틀즈의 첫 번째 히트곡인 러브미 2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조지 해리슨은 인도식 도리안 모드의 음정 체계를 따르면서 힌두스탄 고전 음악의 전통을 모방했고요. 시타르 명인인 라비 샹카르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비 샹카르도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때 당시는 조지 해리슨이 라비 샹카르를 만나기는 전이에요. 단지 라비 샹카르의 음악을 듣고 영향을 받았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비 샹카르를 직접 만나게 되고 시타르를 직접 전수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러뷰투의 가사는 조지 해리슨의 아내 패티 보이드에 대한 사랑 노래인 동시에 LSD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환각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구권이 아닌 비서구권 음악의 형식을 제시한 획기적인 곡으로 당시 음악학자와 비평가들은 찬사를 보냈고요. 조지 해리슨은 퍼즈톤 일렉트릭 기타를 오버더빙하면서 볼륨 페달을 통해서 출력을 조절했거든요. 조지의 기타도 이 곡에서 굉장히 일품이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틀즈 멤버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아닐 바그와과 런던의 아시안 뮤직 서클 소속 인도 음악가들과 함께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시타르 연주를 바그와트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바그와트는 이 곡의 시타르는 100% 조지 해리슨이 연주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좋은 거죠 이게? 이게 목 감기에 좋죠. 그리고 면역력에 좋고. 이게 키즈 프로폴리스라고 되는데 애들만 먹는 건 아니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거. 어른도 먹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네. 거죠. 하나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젤리형으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까? 네. 저는 피곤할 때 하나씩 먹었으면 야, 좋겠다. 이거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군것질거리로도 그냥 막 먹게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탱글탱글. 보니까 건강 기능 식품인데 네. 이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 많이 하셔야 돼요. 유유제야. 아이템 퓨어 키즈 프로폴리스. 이상 4월 13일 비틀즈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